네,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명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추론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예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배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장을 보고 기호로 바꿀 때 또 실수를 하세요. 그러면 다 도루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뭔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많은 이론들이 다 지금 우리가 전칙 명제에 적용하던 이론이랑 방식이랑 규칙이랑 특칙 명제에 적용하던 거랑 다르잖아요. 해석도 다르게 하죠. 그거를 잘못하면 문제풀이가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기호로 표현하는 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헷갈릴 만한 것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글씨가 조금 작은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새도 하늘을 날지 못한다예요. 어떤 새도 하늘을 날지 못한다. 자, 명제의 종류가 뭐죠? 전칙 명제예요. 왜?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상 모든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 모든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어떤 새도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날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들은 전부 하늘을 날지 못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있지만 의미상 이 새라는 애들 전부 다 어떠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특칙명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칙명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틀릴 수 있고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전부를 얘기하는 거면 전칙, 그렇지 않으면 특칙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 어때요? 없다. 정직한 거짓말쟁이는 없다는 뭐죠? 정직한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모든 사람이 아침을 먹는 건 아니야. 아침을 사람들 중에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 라는 의미니까 8번은 또 특칙 명제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시면 돼요.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만 제가 한번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결론은 어떤 모든 이런 단어로 명제를 구분할 게 아니라 뭐 대체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어떤 새도 하늘을 날지 못한다. 조사 하나 바뀌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의미상 전부를 의미하는 건지 의미상 이런 애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추론 규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가언명제 배우면서 가언적 3단 논법 배웠고 특칙명제 배우면서 존재함축이라는 추론 규칙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 명제의 종류를 배울 때 그 명제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칙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언급하지 않았던 추론 규칙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전건 긍정. 비가 오면 산책을 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산책을 하지 않겠죠? 비가 오면 산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기서 산책을 열심히 하고 있어. 비가 안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귀류법은 뭘까요? 제가 하단에 귀류법은 열심히 써놨는데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결론들이 뭔가 실제 상황이나 또는 문제 푼다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랑 모순될 때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치 도입. P랑 Q가 똑같으면 P인 거면 Q인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논법. 양도논법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제 논리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이 딜레마가 두 개의 문장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양도논법 할 때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P라는 걸 선택하면 R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Q라는 걸 선택하면 S라는 결과가 나와.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 S나 R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뭐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둘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어요. 자, 지시를 따를 거냐 아니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냐, 또는 지시를 따를 거냐 아니면 이 부당함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할 거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선택지가 있고 아니면 이 지시를 따를 수 없다. 그 상사한테 항의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 못해요. 이게 상사를 항의라고 할 수도 있고 설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지시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죠?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의 관계,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워질 수도 있겠지. 직장 상사랑. 회사 다니는 게 불편해. 회사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뭐냐? 이런 지시를 내린 순간 이미 지시를 따르든 항의를 하든 뭐예요? 지시를 따르면 다음에 또 시킬 텐데 또 스트레스 받겠죠? 지시를 안 따르고 항의를 이번에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날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되게 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든 나는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논법이 양도 논법이라고 하고 딜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선택지들이 결국엔 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만 이루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결과면 하나를 고르겠죠. 근데 둘 다 불편해, 둘 다 별로야. 그러면 뭘 고를지 모르겠죠. 그럴 때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런 예시예요. 그게 양도논법입니다. 시험에는 사실 많이는 안 나와. 시험엔 많이 안 나오지만 배경 지식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라는 게. 자, 밑에 귀류법이라는 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때 그 명제의 정반대를 가정해요. 반대를 가정해서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랑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막 범인이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야. A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만약에 범인이면, 자, 범인은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
범인이 현장에 현장에 있던 범인을 B라는 사람이 목격했대요. 이해되죠? 그러면 잘 봐봐요. A가 범인이면 이 사람이 아마 현장에 있었을 거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B가 목격을 했겠죠. 근데 B는 A를 본 적이 없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가정이 잘못됐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추론하는 건데 필기시험에서도 기류법은 종종 활용이 되고요. 기류법 이런 규칙을 활용하는 문제는 약간 특징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기류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이해해 보시고요. 자, 밑에 뭐 사실 써놓은 내용이에요. 사실 문장으로만 쓰여 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7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거는 논리의 형식적 오류라고 나온 건데요. 뭐냐? 이런 전제로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죠? 이러한 전제가 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전제가 있으면 B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으면 그냥 A랑 B만 생각해야지 C, D, E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다?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대체로 실수를 많이 한다 라는 겁니다. 자, P이면 Q이다. P일 때 not Q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 not P. 오탈자가 있네요. 요거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네. P가 아닐 때 P이면 Q이다인데 P가 아니면 Q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되게 알만한 내용이고 요것만 좀 2개만 많이들 이 중에서도 헷갈려하는 요 2개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징 함축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P는 Q이다. P이고 Q인 애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은 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반에 노래 되게 잘하는 애 있어요. 저희 반 친구 중에 노래 정말 잘하는 친구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명제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노래 못하는 애도 있겠구나. 왜냐면 노래 잘하는 애가 뭔가 있다라는 걸 특별히 언급하는 걸 보면 다른 애들은 노래 못하나?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반대를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제 밑에 빨간색 사과가 있어요. 빨간색 사과가 지금 앞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상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 반에는 노래 정말 잘하는 애 있어. 다른 데는 없다는 뜻인가? 그렇죠? 좀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상에선 있지만 문제풀이에서는 안 돼요. 이건 뭘까요?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P는 Q이다. P인 애들은 전부 Q야. 근데 어떤 P는 Q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일까? 자, 이게 왜 문제인지 알려줄게요. 모든 P는 Q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 대체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경상도 사람들은 뭐 성격이 급해. 뭐 이것도 약간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죠. 충청도 사람들은 느릿느릿해.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 그런가? 뭐 그냥 짚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 얘기처럼 얘기할 때 실제로 충청도 사람들은 다 느릿느릿하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출신인 사람은 느릿느릿하다라는 말이 현실 세계에서 맞죠? 왜? 충청도에 사람들 살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존재 여부를 의심하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우리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고, 그럴 때는 존재한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외계인은요,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얘네도 생명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맞는 말이죠? 사실 당연한 얘기죠. 생명체인 거를 외계인이라고 인식할 테니까. 사람인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런 애들을. 자, 근데 잘 봐요. 외계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직 모르죠. 지금 이 우주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외계인이 있고 인간과 같은 어떤 지성체가 있다면 우리랑 비슷하게 막 전파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라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외계에서 이렇게 쏘아지는 전파를 조사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런 인위적인 그런 전파, 라디오파 같은 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뭐예요? 지구에서도 외계를 향해서 그런 전파를 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도 쏘고 있고, 의도적이지 않아도 라디오 방송하고 있고 위성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파가 지금 우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언젠가 그런 전파를 받으면 아, 이런 문명이 어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너무 먼 거리에서는 수신이 안 돼서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런 걸 막 수집해서 그런 파동이 있는지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이 참이다라고 해서 어떤 외계인은 생명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요, 이 기호를 왜 써요? 이 기호를 왜 쓰는 거예요? 이 기호. 이 기호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존재할 때만 참이 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특징 명제가 참이 되는 게 아니죠? 아닌 사례가 지금 하나 있죠? 아닌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레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과제를 하지 않으면 과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보충학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과제를 하지 않으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그거 과제 다 하고 집에 갔어야 됐거든요. 과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 나머지 공부할 거야, 보충학습할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이에요. 자, 실제로 과제를 안 하고 보충학습을 한 친구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이 다 과제를 해올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과제를 안 한 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도 발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존재한 축의 오류 자세히 써놓은 내용이 있네요. 혼자 학습하실 때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저희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볼 건데요. 참고로 이번 이제 강의는 명제 추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필수적인 그런 이론을 설명하는 게 목표인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설명을 위주로 했고, 바로 다음 강의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일단 설명을 할 텐데, 자, 한번 제가 풀고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겠습니다.
자, 제가 1번이랑 2번 풀 거예요. 1번 봅시다. 자, 어떤 핸드폰은 비싸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특정한 핸드폰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있는데요. 핸드폰이면서 그리고 비싸지는 않은 이런 특성을 갖는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X라는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저 특징 명제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핸드폰은요, 비싸지 않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 화살표의 의미가 어차피 없거든요. 둘 다 이런 특성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애가 존재해. 어떤 애가 있어. 그 어떤 애 그냥 X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도 익숙해지세요. 저는 흔히 이렇게 많이 풀어요. 왜 이렇게 푸냐? 저는 이렇게 안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해서 틀리죠.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라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떠오르죠. 사람의 이 뇌에는 그 사고하는 그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코끼리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코끼리가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점에 저희는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으면 괜히 뜨끔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밥을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가 붙어 있으면 여기 옛날에 반찬 재활용하다 걸렸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백날 해도 의미 없어요.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풀어야 돼요. 왜 그럼 제가 이렇게 하죠? 이 화살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특징 명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살표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애가 앞에 나와 있냐, 어떤 애가 뒤에 쓰여 있냐가 정말 중요한데 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그냥 안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또 어떤 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만 보면 제가 헷갈리니까 특정 대상을 생각하라 그랬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모든 애플 제품은 비싸대요. 자,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가 있으면 통일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비싸지 않은 애들은 애플 제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칙 명제 기호를 써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풀이 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비싸지 않으면 애플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비싸지 않은 얘를 애플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쵸? 이 X라는 물건 애플 제품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라는 애가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갖는 애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은 이제 2번이겠죠. 어떤 핸드폰은 애플 제품이 아니야. X라는 핸드폰이 있는데 애플 제품 아니야. 얘기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추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빨리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딱 보고서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가 있으면 빨리 바꿔요. 비싸지 않으면 애플 제품이 아니야. 이렇게. 그죠? 비싸지 않네? 얘 애플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핸드폰은 비싸지 않고 애플 제품이 아니야. 2번이네. 이렇게 바로 가면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 같은 추론규칙을 활용하는 존재함축이라는 추론규칙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아까랑은 달리 전제가 비어있죠? 자, 잘 보세요. 전제일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걸 X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결론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푸세요.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 같은 사람이라고 놓고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아. X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판단한 게 뭐예요? 감성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이 X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고 뭔가 보고 감성이 풍부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수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좋아한다라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요 4번이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앞에서 풀었던 예제 문제풀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추론 규칙을 활용하는 문제를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전제에 특징 명제가 있어요? 결론에도 없죠? 특징 명제 없죠? 특징 명제가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풀어요. 그럼 얘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죠. 아마 중간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어떤 거를 거쳐서 발전할 수 없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일 거예요. 자, 자존감이 낮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이 명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자존감이 낮으면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 비교를 하세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전제 1을 보니까 발전할 수 없다가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전제 1, 적극적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대요. 그러면 발전할 수 없다 똑같이 있으니까 아마 이 네모칸 안에는 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이 문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얘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다 또는 적극적인 사람은 모임에 나간다라는 이런 대우명제 형태. 자, 그래서 4번이 답인 문제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어요.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 설명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 34페이지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34페이지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전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제가 풉니다. 전제 1번. 자, 물이 존재하는 어떤 별에는 공기와 생물이 있대요. 자,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이름을 붙여서 풀어도 된다고요. 자, 저런 별 뭐 있어요? 지구. 자, 지구라고 합시다. 이거 또 이과적으로 따지지 마요. 물, 공기, 생물이 있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갖는 지구라는 별이 있죠. 또, 자,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써도 돼요. 기호로. 그냥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기 없이 생물만 존재하는 별이 있대요. 지구는 아니네요. 자, 공기가 없어요. 하지만 생물은 있는 별이 있대요. 이거를 달이라고 해볼게요. 달. 토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물 없이 공기만 존재하는 별. 화성. 생물은 없고요. 공기는 있는 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름을 다르게 붙이긴 했지만 애초에 여기 나와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죠.
다 별개인 별들인 거예요. 자, 이런 별개의 대상이 3개 언급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가 공기가 없으면 물도 없다. 전칙 명제고 뭐 바꿔 써봤자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얘네는 특칙 명제죠. 특칙 명제는 판단의 대상이에요. 다른 애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순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구에 물이 있다고 해서 달에 물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화성은요? 할 수 없죠? 특정 대상,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고서 다른 대상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제 3번은 뭐예요? 이런 전칙 명제세가 뭐라 그랬죠? 모든 P는 Q이다는 P인 걸 보고 Q라고 판단해도 돼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판단해도 돼. 판단할 수 있는 얘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죠. 얘 가지고 얘네를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기가 없으면 물도 없대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가 없는 이 달은 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죠? 자,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답니다.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대요. 근데 공기가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죠. 특별히 뭐 활용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딱 얘밖에 없다고요. 달이 있는데 공기가 없고 생물이 없는 애거든? 물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엔 정답인 거고 정답은 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풀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풀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서 얘만 이렇게 체크가 되고 공기가 없어? 물도 없겠네? 공기 없으니까 얘는 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라고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생물은 있는 별이 있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찾는 거예요. 물이 없는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물이 없어야 되니까 아니야. 아니야.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얘밖에 없네요. 무슨 말이냐? 애초에 이 문제는 이 전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판단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답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물 없어야 돼. 공기 없어야 돼. 생물은 있어. 물이 있으니까 안 돼요. 공기 있으니까 안 돼. 물이 있으니까 안 돼. 얘밖에 없죠.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5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확인합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맞고 지금처럼 풀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뭐 복습하실 때는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봐도 좋아요. 먼저 풀고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궤종시계가 고장 났다면, 자, 고장. 자, 기계장치의 문제이거나, 기계 문제이거나, 시계 추의 문제이거나, 전자장치의 문제래.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 요거를 일단 제가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얘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궤종시계가 고장 난다는 건 위에다 씁시다.
자, 시계추의 문제이거나 전자장치의 문제라면 괴종시계는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요 내용이에요. 자, 얘를 대우명제로 바꾸면 고장이 난다면 시계추의 문제가 아니고 전자장치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나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요? 시계추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선지에서 얘가 지워지고요. 이거에서 얘가 지워지니까 결론이 뭐예요? 고장이 난다면 그거는 기계장치의 문제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고장이 난다면 그거는 기계장치의 문제야. 기계장치의 문제가 아니라면 고장은 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5번이겠네요. 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 특징명제가 들어가는 존재함축, 존재함축이라는 규칙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헷갈릴 만한 문제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좀 고난도 문제들도 넣어놨으니까요. 문제를 한번 꼭 다 풀어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추론,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추론하는 유형의 나머지 유형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요 유형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빠르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전에 연습 문제를 좀 다 풀어본 상태로 다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명제추론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논리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 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시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세요. 그만큼 이론 정리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저도 여러 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